네, 다음은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SM 제조업 PMI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경기 회복에 신호탄을 쏘아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의견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1월 ISM 제조업 PMI가 50.6이 나왔는데 1년 만에 이제 확장세로 전환을 한 겁니다. 시장 예상치가 48.5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그런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주문이에요. 신규 주문이 57.1로 나왔는데 전월이 47.4였거든요. 거의 10포인트 가까운 어떤 그 급등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신규 주문이 2022년 초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시장의 어떤 이런 그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그 견조함을 좀 이제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공장들이 일반적인 어떤 판매량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겉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이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러한 그 격차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가장 전례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렇게 많은 이제 상품을 생산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에 이제 이러한 그 수요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생산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수요에 맞춰가 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은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 일단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향후에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지금 뭐 미국의 물가도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생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러한 어떤 지금의 이런 그 제조업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에 어떤 굉장한 중요한 어떤 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지수 자체도 59를 또 찍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연속적인 데이터가 나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PM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또 어제장 마감 이후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외에서도 급등을 했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11%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미친 실적이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 보시면 지금 차트가 보면 이제 주가가 최근에 사실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바닥에서 그야말로 급반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여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워낙 잘 나왔다. 두 번째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다.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EPS도 그렇고 요번에 매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4분기에 미국의, 그러니까 정부 부문 매출 말고 상업 부문의 매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가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팔란티어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사이드의 매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민간 부문의 매출도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1분기 가이던스라든가 또 이제 올해 전체적인 연간 가이던스도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이제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이 팔란티어를 둘러싼 이제 투자 의견을 보면은 물론 강력 매수도 많고 매수도 많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매도 의견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알비스 캐피탈 같은 데는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16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네. 목표가를 50달러를 얘기했습니다. 50달러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팔란티어가 이제 매출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4분기 매출이 14억 7천만 달러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한 60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사이즈를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팔란티어의 그 시총이 3,500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총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을 애널리스트들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견이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든가 뭐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은 지금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팔란티어만큼 최근에 투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될 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팔란티어를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약간의 좀 노이즈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마약 단속과 그 세관 이제 그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스의 협력을 지금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나 이쪽에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에다가 그 협력을 좀 끊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팔란티어는 보유자의 영역이겠네요. 사실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의 뭐 이런 반등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위치적인 그 어느 그런 또 반등의 그런 모양도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사실 팔란티어도 이렇게 튀고 있지만 오늘 또 원자재가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주고 있습니다. 은도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1%가 또 올랐더라고요. 자, 원자재 이렇게 하락이 시작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뭐 최근에 이제 특히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경우에 그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 몇 가지의 원인을 꼽자면 첫 번째는 결국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가 귀금속 선물 거래의 증거금을 굉장히 또 강화를 했어요, 요건을. 이 부분을 공제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마진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은 같은 경우, 은 선물에서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 투기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가격의 상승이 좀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약간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또 최근에 논리가 좀 부각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결국 지금 뭐 워시 새롭게 이제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이것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하나의 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워낙 지금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인 측면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만약에 뭐 정말 워시 리스크가 부각이 됐다라면은 정말 통화 정책에 민감해야 될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워시 리스크라는 건 그야말로 저는 약간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금과 은 가격의 향후 어떤 전망을 좀 보면은 결국은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자산의 기능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훼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어느 정도 이런 그 변동성을 거친 다음에는 조금은 이제 어떤 그 강도, 상승의 강도라든가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은 좀 이제부터는 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어떤 우상향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전 좀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과 은, 인플레이션 자산으로서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은 그래도 계속해서 전망을 높게 잡는 반면에 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은이 워낙 최근에 상승의 기울기라든가 강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팔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은이 금보다 사실은 유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 뭔가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기에는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는 변동성이라든가 또 향후에 어떤 가격에 대한 경계감이 은 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변동성 자체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제 좀
좀 악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포드와 샤오미가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이거는 조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네. 얘기입니다. 포드가 이제 테슬라가 아니고 사실 테슬라하고도 검토를 안 했던 게 아닌데 테슬라가 아니고 이제 샤오미와의 전기차 합작을 좀 이제 지금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이전에도 BYD하고도 그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동 생산한다는 방안을 논의했었어요 포드가. 그러니까 사실은 왜 중국 기업들하고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이제 기술이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드 입장에서는. 네. 배터리 사실 BYD는 사실 글로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인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테슬라의 심기를 좀 건드릴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럽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죠. 네. 뭐 한 달간 보면은 프랑스가 한 42% 정도 감소를 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8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데이터가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테슬라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테슬라하고 주가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뭐 사실 테슬라의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사실 스페이스 X하고 XAI의 합병은 확정이 됐죠. 네, 뭐 사실 확정됐죠.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일론 머스크의 빅픽처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왜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느냐? 역시 핵심은 그 우주 데이터 센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지상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리적 한계들을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좀 극복을 해보겠다라는 머스크의 어떤 전략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주에서는 24시간 태양광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력 공급에 굉장히 유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진공 상태를 이용해서 복사 냉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발열이에요. 이 발열, 그래서 이 냉각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주 공간에서는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2, 3년 내에 우주 기반의 AI 그 연산 비용이 지구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력 공급이라든가 냉각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XAI하고 합병을 통해서 이런 그 구상들을 좀 구체화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보면은 로켓, 그러니까 발사체 또 인프라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까지 결합을 하면서 결국 이런 쪽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지금 이제 계획을 이제 향후에는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스페이스X가 아직까지는 적자지만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XI는 지금 보면은 천문학적인 또 그 투자가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스페이스X가 XI를 지원해주는 그림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이번 그 양사의 합병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테슬라와의 합병을 얘기하는데 아마 오늘 언론에도 뭐 그런 보도가 나왔던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일단 네.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상장사와 비상장사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머스크의 스토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 거기에 좀 한 발 다가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스페이스 X와 XAI가 합병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 X 자체의 상장은 좀 미뤄지겠네요, 대표님. 사실 이제 뭐 지금 6월 상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두 회사가 합병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또 IPO까지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기업 가치의 산정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이 절차들이,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이제 그 한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게 나왔던 이런 그 6월 상장설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저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강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됐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저는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케빈 워시 누구인가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금리는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건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대차대표 축소라는 건 한마디로 QT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연준이 QT를 중단했잖아요. 12월 1일부로. 이게 사실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QT를 중단을 한 건데 다시 QT를 한다? 이건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한 번 또 이제 어떤 텐트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과연 케빈 워시가 본인의 지론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압력을 넣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의 FOMC 구도에서 과연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하더라도 뜻대로 과연 그것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FOMC의 구조라는 게 아무리 의장이라고 그래도 결국 행사하는 표는 한 표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조를 보면 의장이 이제 연준 위원들, 이사들 이제 뭐 설득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방향 컨센서스를 모아서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구조로 갔는데, 지금의 어떤 그 FOMC를 보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대립 구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파월 의장인 현재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워시가 이제 지명을 받아서 연준 의장이 된다라면은 과연 지금의 어떤 그 연준 위원들이나 이사들의 설득을 잘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기존의 워시가 사실은 이전에도 FOMC 이사를 그만둔 것도 기존의 어떤 FOMC 구성원들과의 갈등, 그때 이제 의장이 벤 버냉키 의장이었는데, 벤 버냉키 의장의 어떤 그때 QE, 그때는 이제 QE를 하던 시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면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갈등이 이제 그 워시가 그 이사직을 박차고 나간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이런 지금의 연준의 어떤 이런 구도라든가 이런 거를 그 연준의 시스템을 좀 못마땅해 하는 워시 입장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구성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워시가 지금 그 워시 어깨에 지금 내려 있는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이러한 딜레마를 워시가 얼마나 극복을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연준의 불확실성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다. 뭔가 이제 갈등이라든가 이런 구조로 간다라면은 지금보다 오히려 연준의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페드 의장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FOMC에서 한 표의 투표권만을 가지게 되죠. 앞으로 이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질문이기도 합니다. 워시 테마주의 상승세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어제 에스티로더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에스티로더의 그러니까 그 상속자 중에 한 명이 제인 노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3세예요, 3세. 그러니까 이제 그 CEO는 오빠고 이제 그 동생인데 이 최고 데이터 및 마케팅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제 올랐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저는 일회성인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실적은 지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실적이 지금 바닥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약간 그 명품 라인이 우리가 취급을 받다 보니까 사실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출이 중요한데 중국에서 매출이 좀 꺾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을 벗어나면서 주가는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일회성인 어떤 이런 이벤트적인 저는 좀 주가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향후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갈등설도 어제 좀 큰 영향을 미쳤죠. 이 갈등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이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에다가 작년 9월에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진척된 게 없어요. 오히려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오면은 그 젠슨왕 CEO가 약간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지금 좀 재검토를 하고 있다. 뭔가 오픈 AI 사업 접근 방식에 좀 규율도 부족하고 또 이제 지금 보면은 시장 환경도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구글 치고 나오고 또 이제 그 다코스는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그 이제 직원들이 만든 네, 회사인데 네. 최근 사실 LLM 시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의 어떤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결 구도로 가면서 젠수왕 CEO의 마음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 이제 MS하고 같이 이제 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엔비디아의 몫은 한 3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0억 달러 얘기가 나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픈 AI는 지금 막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자금이 계속 필요한데 또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한테도 지금 또 그 자금을 요청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여기저기다가 좀 이제 자금을 뭐 AMD하고도 지금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관계가 확실히 뭔가 작년과는 좀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픈 AI는 오픈 AI대로 이제 AMD하고 이제 또 독자적인 칩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 칩 또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오픈 AI 입장이 조금 더 난처해질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자금을 어떻게 융통할 것인지 향후에 자금 계획에 대해서 지금 IPO 계획도 지금 앞당겼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오픈 AI가 지금 약간 조금 더 이제 급해졌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가 흔들리면 사실 엔비디아 칩 수요에 있어서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고려를 하겠지만은 네. 결국 그래서 조금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1,000억 달러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든 규모의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칩에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는 오픈 AI 말고도 사실은 칩의 어떤 지금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떤 좀 이제 엔비디아도 나름대로 차선책을 좀 찾아보지 않겠는가.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픈 AI에 조금 더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내용 모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합니다.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